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인데요. 제 이야기도 혹시 사연으로 소개가 될까 싶어서 신청에 한번 나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봄에 했습니다. 4월 중순,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적당히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햇살이 가득해서 야외 활동을 하기 유독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남편은 많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주로 국내와 해외의 거래를 살펴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먼 나라 같으면 시차도 상장하잖아요. 때로는 외국 쪽의 시간과 편의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한마디로 24시간 바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가끔은 새벽에도 메일을 쓰고 이런저런 서류를 체크하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네요. 이런 소개만 들어도 왠지 저희 남편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 같고 배울 만큼 배웠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제대로 맞히신 겁니다. 제 남편은 학창시절 유학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약 6년 정도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외국어도 상당히 유창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용어를 외국어로 구사를 잘하기 때문에 무역 같은 전문적인 업무도 맡아서 진행할 수 있었죠. 학창시절에 6여 년을 외국에서 살았다 해도 무조건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외국 생활을 많이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6년이 대단한 기간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 남편은 원체 타고난 기질이 그런 쪽과 맞았나 보더라고요. 사고방식이 약간 외국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와는 살짝 다른 그런 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졌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매너가 있고 깔끔했고요. 나쁜 말로 하자면 사람이 정남이가 좀 없어 보이고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엿보였었죠. 남편이 이성적이라면 저는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카페에서 일하다가 처음 만났어요. 당시에 저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이었고 남편은 커피를 사러 온 손님이었답니다. 몇 번 직원과 손님으로 마주치는 동안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따로 만남을 시작했었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던 건 제가 일반 정직원에서 책임자인 매니저가 되었던 시기였죠. 카페에 매니저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그러자마자 시댁의 반대에 직면했답니다. 여기서 윤미진이 누구예요? 윤미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대체 누구냐니까? 놀랍게도 제가 일하던 카페 매장에 들이닥쳤던 인물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당시에는 남편을 통해 사진으로나 몇 번 배웠던 게 전부였던 존재였고요. 하지만 실제로 뵙게 된 게 처음이라고 할지언정 못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제가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서 시어머니의 사진들 속 얼굴을 단박에 떠올려냈던 건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혼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은 시누이를 옆에 대동하신 채였어요. 혼자도 아니고 둘이 등장하니까 단숨에 남편과 연관이 되어서 연상이 되더군요. 한 가족 아니랄까봐 묘하게 얼굴들에 닮은 기운들이 있었습니다. 오호라, 여기 없나 보죠? 유미진이 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윤미진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그쪽이 윤미진이라고?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저는 시어머니의 정체를 간파한 뒤였으나 바로 아는 척을 하기에는 민망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 잡아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양손을 허리에 얹으시며 크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참나, 내가 기가 막혀서. 이거 와, 고작 이런 곳에서 저런 웃기지도 않은 모자에 앞치마까지 하고 허접한 일이나 하고 있었던 게 진짜였어? 그래 놓고서는 감히 누구 아들을 넘본 거래? 가당치도 않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성윤 오빠의 어머님 되시나요? 그래! 내가 박성윤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그쪽이 정말 우리 성윤이가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맞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차마 이런 상황에서 네라고 대답을 못할 거라고 여기셨는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깔보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각종 진상 손님들을 매일같이 상대하며 단련이 된 서비스업 종사자였죠. 겨우 그런 기세로는 저를 물러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맞아요.
제가 성윤 오빠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윤미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먼저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회사한 서비스형 미소를 지으며 답변해 들었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정중하게 안내를 해드리니 시어머니 얼굴이 그때 완전히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저를 망신을 주며 귀를 납작하게 눌러놓고 겁을 줘서 떨쳐낼 그럴 작정이셨기에 당장이라도 난장판으로 굴고 싶으셨던 게 본심이었으나 제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만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몰릴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한가한 시간대라서 몇 없던 매장 안에 손님들이 이쪽을 힐끗거리며 특히나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 쪽에게 의문스러운 눈빛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제 안내를 따라 바깥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본심을 또 꺼내드셨어요. 근데 누구더러 어머님이래? 누가 어머님이에요? 아, 그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어머님을 불러야 좋을까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절대 그쪽한테 어머님 소리 들을 일 없게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네, 알아들었습니다, 손님.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손님이라고 불려드렸습니다만 혹시 뭔가 잘못됐나요, 손님? 제가 눈을 순진한 모양새로 뜨며 조심스레 반문을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뒷목을 잡고 싶으시단 기색이 되었고 작은 시누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역시나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싸가지 없는 것 좀 보라지. 누구 앞에서 지금 그렇게 당돌하게 구는 거야? 싸가지가 없다니 저 말씀이세요? 그럼 누구 말씀이겠어요? 저기요. 귀 파고 잘 들으세요. 내 동생은 그쪽 같은 어중이 떠중이 수준의 여자랑 결혼할 인재가 아니거든요? 어디서 못 배워먹고 서비스직이나 전전하는 주제에 간 크게 내 동생한테 수작질이야.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하시네요. 못 배워먹었다는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전부 수준 낮게 사는 건가요? 매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식당 사장님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건물을 2채나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저보다 1살 어린 직원은 서비스직 일을 꾸준히 한 걸로 돈 잘 모아서 지난달에 작게 집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속으로는 열불이 터졌으나 겉으로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작은 시누이의 눈이 앞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꽤나 열받은 모양새였고요. 어머나 이런 미친 맹랑하게 말 받아치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기가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세상에 엄마 얘 진짜 안 되겠다. 상윤이가 잠시 눈이 삐고 뭐에 잘못 털려서 지금 고작 이런 애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딱 틀어막고서 설득 잘해야죠. 작은 시누이가 비장하게 말을 하자 한 걸음 뒤편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더더욱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림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미 파악 다 했고 눈치 다 챘죠? 우리 성윤이하고 결혼하는 거 이쪽에서는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그거 알려주려고 온 거니까 가슴에 곱게 새기고서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성윤이하고 이쯤에서 헤어져요. 나 원차 수준이 대체 엇비슷하기라도 해야 옆에 갖다 대보는 신용이라도 하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니 대보려고 할 것도 없어. 표독스럽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혼잣말을 가장한 제 욕을 야무지게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봐드린 제가 평온하게 대답을 하였어요. 아, 네. 그럼 제가 성윤 오빠하고 이야기를 잘 해볼게요. 뭘 잘해본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얘기를 잘해본다는 뜻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이야기를? 그야 오빠 가족들이 결혼 문제를 반대하니까 이제 오빠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잘 나눠야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헤어지라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버리면 우리 성윤이가 안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헤어지자고 딱 말을 해야지. 왜 애먼 마음 어리고 착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말을 그딴 식으로 꺼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고 해?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룡 오빠의 선택이고 결정인 거 아닌가요?
결혼하는 당사자는 성윤 오빠인데 왜 주변에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경제적으로 진작에 독립되어 있고 사회생활도 베테랑인 어른인데요. 그런 사람한테 왜 아이 다루듯이 하세요? 다 컸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품 안의 자식인 거야. 집안 꼬라지가 엉망이라서 이런 것도 모르는 모양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국 집구석 꼬라지도 볼품없고 변변하지 않겠지. 뻔해.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작정하시고는 저를 말씀으로 때리셨습니다. 제가 웬만한 막말에는 면역과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그날 막말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물론 천만다행스럽게도 겉으로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꾸며냈고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눈을 흘기면서 제발 주제 파악하고 떨어져 나가라는 악담을 남겼더랬죠.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야 저는 직원용 공간으로 들어가서 멍하니 방금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며 정신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만나온 남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의 모친과 누나. 그동안 이야기를 몇 번 들어오긴 했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남편이 자기 가족들과는 자기가 전혀 안 맞는다고 말을 하며 그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었거든요. 그나마 자기와 공통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사촌형과 큰 외삼촌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친하고는 같은 남자끼리라서 그런가 대화가 그럭저럭 통하는데 모친하고는 너무 안 맞고 이야기가 안 통한다고도 했었어요. 모친은 사람 자체가 너무 성격이 유난이라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랬고요. 저는 남편이 자기 가족들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할 때마다 아직 시댁에 대해서 모를 때였으므로 순진하게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해줬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인 법이라면서 모친에게 잘 좀 해드리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었던 지난날에 제 입을 확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나니까 남편이 아주 정확했었다는 사실만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보통 유난이신 분이 아니었고 작은 시누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작에 남편으로부터 자기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왔기에 이 남자가 자기 가족들과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었네요. 덕분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것만 보아도 아시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의 놀라운 면모를 마주하고 나서도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요란스럽게 유난하다고 하여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아주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남편이 객관적으로 잘나고 괜찮은 조건을 지닌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놓치고 싶었겠나요? 남편은 저보다 여러모로 월등하게 앞서는 사람이었고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여기며 넙죽 엎드리면 엎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제가 남편과 헤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결국 속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저를 두고 시댁에서는 얄미워서 미쳐버리려고 하였어요. 내 자식 내가 힘들게 잘 키워놨더니 어떻게 남 좋은 일만 시켜줘? 그건 안 될 일이야. 고작 저 같은 여자가 당신의 귀하고 잘난 아들을 채가는 것이 몹시 분해서 절대 용납 못하겠다며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불을 켜셨어요. 그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꼴을 볼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저한테서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의 기습 방문 사건을 다 전해 듣고서는 무척이나 참담해했던 남편이었죠. 어처구니 없는 논리의 반대 따위 때문에 저와 결혼을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단호한 태도로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었답니다. 제가 꼬랑지를 말고 주랭랑을 치지 않았으며 남편은 저와 결혼할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아시게 된 시어머니께서 길길이 날뛰셨죠. 성윤아, 너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여자를 고작 그런 수준하고 만날 수가 있어? 연애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그치만 결혼은 아니지. 성윤이 너는 네 자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가족한테 미안하지도 않은 거야? 그래?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세상에 자식 키우는 일이 쉬운 사람도 있나요? 그리고 노력 안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그냥 평범한 누군가의 자식일 뿐이고 평범한 사회인일 뿐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씩이나 된다고 수진이니 뭐니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미진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보다 더 대단하죠. 성격도 밝고요. 사회성도 저보다 훨씬 더 좋고요. 제가 못하는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보다 어리지만 어쩔 때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외유내강이라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아요. 네가 정말로 미쳤구나. 우리 성윤이가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아버렸어. 지금 그게 네가 내 앞에서 할 소리니?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네가 완전히 불효자가 되어버렸구나.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그러세요. 자식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나 못마땅하신가요? 가만 보면 어머니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를 못 믿으시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결혼도 반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성령이 너를 못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려 지내는 게 맞는 법이야. 근데 네가 결혼은 너무 격이 떨어지는 여자랑 하겠다니까 내가 열불이 안 터지니? 네가 지금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래. 외유내강이라니.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내가 딱 보니까 겉으로도 이미 싸가지 꽃이 만개하던데 너는 그런 여자를 두고 뭔 외유내강 타령이니? 그게 네가 지금 한참 잘못 돌린 상태라는 증거야. 세상 천지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고작 그런 여자하고 이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너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지금 이쯤에서 정리해. 결혼 상대로 걔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나 강경한데도요. 성윤이 네가 그 강경한 태도를 꺾어야지. 어머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휴, 네가 드디어 내 말뜻을 이해했구나. 그래, 잘했다. 그냥 제가 알아서 결혼할게요. 응? 알아서 결혼한다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예요. 집에서 일절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지. 되기는 뭐가 돼? 성윤이 너 가족들 실망시키고 가슴을 대못 받고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어? 너 그렇게나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좋았던 거니? 죽어도 꼭 걔랑 결혼을 해야겠어? 다른 여자라고 해도 어차피 어머님 마음에 안 들면 땡 아닌가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나 원하시고 대단한 잘난 조건 맞춰서 여자 만날 마음도 그럴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또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제가 제 힘으로 알아서 조용히 결혼하겠습니다. 암만 해도 이러는 게 정답이에요. 눈에 불을 켜시고 저를 반대하셨던 시어머니를 향해 남편은 엄청난 한수를 날려버렸고요. 그건 말로 홈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말문이 완벽하게 막혀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이 더 나올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부터 앞으로 3년 정도는 무조건 미치게 바쁠 수밖에 없는데 빨리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곡하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로서는 더욱 꿀먹은 벙어리가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인생 설계까지 차곡차곡 쌓아놓은 채로 얼른 결혼 문제를 치워버리고 싶은 건데 어미된 입장으로서 당신이 쓸데없는 억지를 계속 부린 것처럼 여겨지셨겠죠. 혼자 힘으로 알아서 결혼을 해버리겠다는 당신의 아들이었고 이러나 저러나 결혼을 해버릴 거라면 차라리 허락해주는 모양새를 내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저희 부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계셨던 시아버지 역시도 그때부터는 흔쾌히 허락의 의사를 드러내셨고요. 시누이들은 별말 하지 않음으로써 동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니 정말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겠다는 거네? 웬일이니? 우리 집안 수준 떨어진다. 너는 처음에 안 말리고 뭐 했어? 네가 그때 잘했으면 됐을 일이잖아. 언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설마 결혼하겠다고 계속 물어붙일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딴 게 우리 올케가 되다니 이게 말이 돼? 벌써부터 짜증나. 시누이들은 명백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두 사람이 저를 겨냥해서 그렇게 툴툴대는 소리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럴 때마다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을 해버렸네요. 그게 최고로 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너무 좋아했고 거의 잔치 분위기였어요. 양가 반응이 너무 달라서 민망하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쩌나요. 저는 20살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해온 입장이었고 부모님은 멀리 지방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고향이 그쪽인 건 아니고요. 제가 12살 때 친정아빠의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상경하여 지내기 시작했던 게 계속해서 자취 생활로 이어졌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지방에서 24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살 위에 친정언니가 있는데요. 친정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친정언니는 이미 결혼해서 조카를 키우고 있었고요. 그 지역의 전문대를 졸업한 친정언니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4살 연상의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전부 그런 건 아닌데 희한하게 그 동네가 결혼들을 일찍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언니도 별 생각 없이 일찍 시집을 가버리더라고요. 형부는 그 지역 토박이고요. 길을 새로 조성해서 깔끔한 동네의 신축 빌라에 친정 언니네가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어영부영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와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집안 멀쩡한 곳에 시집간다고 하니까 친정 식구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죠. 저보고 성공했다고 하였습니다. 진작에 제가 야무지고 명랑하고 현명해서 자기 밥그릇 알아서 잘 챙기고 알아서 앞길을 잘 꾸려갈 줄 알았다면서 친정 식구들은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저는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시댁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호들갑을 떨어대는 친정 식구들이 고맙기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민망함으로 숙여지더라고요. 시댁에서 외치는 수준 차이라는 표현이 내심 제가 마음에 걸리고 있었나 봅니다. 친정에서 무조건 제 결혼에 환호를 하고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어느 쪽이 손해이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 극명해 보여서요. 사실 결혼 가지고 득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행위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계산기 한 번은 두드려보게 되니까요. 시댁에서 저를 향해 못마땅한 태도로 일을 가는 것이 이해는 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3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요. 친정부모님은 지방 동네인 한편 시부모님께서는 서울 아파트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손해인 결혼을 시켜야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께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끝에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실만 했다고 여기며 덧붙여보자면 시누이들이 둘 다 시집들을 잘 갔습니다. 큰 시누이 본인부터 명문대를 나온 재원이었고요. 큰 시매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인물이었으며 그 집안도 잘 살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출산과 육아 문제로 퇴사하였으나 별로 미련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자기 시댁부터가 빵빵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작은 시누이는 자기 언니와는 다르게 공부 머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4년대 대학교를 나왔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간판뿐만 아니라 성적을 보는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들에는 고개를 들이밀어 볼 수가 없었죠. 그런 성적으로는 마이너스 역효과였으니까요. 성적까지는 안 보는 고만고만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작은 시누이가 자기 언니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건 외모였습니다. 예쁘장하거든요. 옛날에는 더 예뻤다고 하길래 제가 언제 한 번은 사진을 봤었는데 진짜 유년 시절에는 아역 배우를 해도 될 만큼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크고 나서 외모가 덜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바탕은 어디 안 간다고 예쁘장한 외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요? 여자는 예쁜 외모를 타고나면 고시 패스 3관왕은 한 것과 동일하다는 표현이 괜히 있겠어요. 그까지 대학 간판이 부족하고 성적은 개판이었어도 집안 멀쩡하고 얼굴은 예쁘장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만나자고 덤벼드는 남자들이 많았기에 작은 시누이는 그 중에서 골라잡아 작은 시매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작은 시매부는 자기 사업체를 2개 운영 중인 사람이었고요. 그 집안 역시도 주로 사업을 해왔으며 돈 걱정은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딸들이 그 정도의 결혼을 해냈는데 딸들보다 잘난 게 틀림없는 아들이 훨씬 더 멋지게 결혼을 할 거라고 믿어오셨던 거예요. 시누이들도 내심 잘나고 콧대 높고 집안 빵빵한 올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바로 저였죠.
저는 작은 시누이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왔고요. 취업은 금방 했었는데 사무직이 적성에 안 맞았습니다. 적성에 맞아서 행복하게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 참고 일을 다녔다가 스트레스가 도져서 위경련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건강 잃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다 끝났을 거라고요. 남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눈치만 보느라 참고 살다 인생을 망칠 것 같아 과감히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27살 추석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서비스직 일에 첫 출근을 했었네요. 진상들은 끝도 없었고 인간 군상의 온갖 추악한 면에 경악하는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희한하게 사무직보다 적성에 맞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상하게 보람차다, 할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좀 세태가 다른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비스직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정식 취업으로 앉혀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꼭 한 번씩 그래서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이런 질문이 날아왔었죠. 저는 그게 정식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도 말입니다. 인식 수준이 그랬었네요. 하지만 비록 인식이 그럴지언정 계속 움직이며 일을 해야 할지언정 저는 스스로 만족해서 계속 그 일을 이어갔던 것이고요. 결혼하고 나서 또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딱 2달 만에 시어머니의 지적을 받게 됐었죠. 너는 그 우라질 놈의 일 언제 때려칠 거니? 네?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그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따위 것도 직장이랍시고 계속 다니는 꾸라지가 우스워서 그렇지. 대체 언제 그만두려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만둘 기미가 안 보여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거다. 너는 알아서 제깍제깍 눈치껏 행동할 것이지 꼭 나한테 싫은 소리 하게 만들어야겠어? 저는 제 일이 좋은데요. 비록 돈은 많이 안 벌리지만 이 정도만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왔고요. 항상 보람이 넘치고요. 꽤 즐겁고 제가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일이 연봉 협상이나 제대로 되니? 쉬는 날도 고정 없이 매일 근무 시간도 바뀌고 그게 어디 멀쩡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 왜? 차라리 공장에 가서 3교대를 뛰지 그러니? 그건 근무표라도 고정으로 나와 있을 텐데. 돈도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렇잖아. 저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이 일이 저한테 맞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제 영역을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중? 뭔 놈의 존중? 야, 존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없는 것들이 바락바락 대들면서 할 말은 다 하더라. 이게 다 무식해서 그래. 살아온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거고 네가 그따위로 사는 거 우리 식구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기도 하단다. 이런 점을 너는 그 모자란 머리에다가 꼭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구나. 지적질도 얼마나 사람 기분 나쁜 방식으로 하시던지요. 제 눈과 귀에는 시어머니야말로 수준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의리라는 것을 자각은 하고 있었기에 꾹 참으면서도 어색하게 웃어나 드렸습니다. 최대한 순하게 말입니다. 아무리 진상 손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의뢰에 기본적으로 놓여있다는 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으며 일을 하는 게 서비스직의 철칙이었거든요. 그게 또 습관이 되었던 건지 시어머니의 막말 대잔치 앞에서 저는 겉으로나마 헤헤 웃으면서 급신거렸어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심은 아니었기에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시어머니로 하여금 저를 더욱 눈의 가시로 보이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 제가 아무리 순하게 실실 웃어드리고 말대꾸를 하지 않아도 저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제가 당신에게 복종을 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주 괘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난감했죠. 제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시어머니께 잘하고 있었거든요. 저라고 해서 안부전화 같은 걸 드리고 싶었겠어요. 문자를 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으나 며느리로서 뭔가 도리를 다 해야 할 것 같아 때마다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또한 시어머니께서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스를 생각은 못했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무척 일이 바빠졌어요. 스스로 예상했던 것만큼 그 시기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며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나갈 때였거든요. 그런 남편한테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다고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대뽀로 밀어붙여서 저와의 결혼 허락을 시댁에서 받아낸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한 셈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저는 고맙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친정에다가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떠들어대기엔 민망했죠. 제가 끝내주게 결혼을 잘했다면서 좋아했던 친정 식구들이 내심 제가 혹시나 시댁 식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 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 먼 곳에서 저를 걱정하며 친정 식구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척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하나 없이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바쁜 남편을 내조 잘하고 제 일도 잘 다니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굴었어요. 현실은 시댁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나날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도 시댁을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제 몸 하나만 잘 챙기면서 그렇게 편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의 가족들끼리 어쩔 수 없이 함께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제대로 체감했었네요.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를 막을 명분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이 여자들끼리 친목을 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면 한숨을 내쉬면서도 터덜터덜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자연스레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시댁에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소일거리나 같이 하고 그러자고 해서 딱 가보면 막상 소일거리라는 것은 저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까놓은 일 같은 거 말이에요. 베란다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매워서 오만 눈살을 찌푸리며 눈물을 훔쳐가며 마늘 깎는 소일거리를 하는 것은 저였고요. 담소를 나누는 것은 시누이들 뿐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자기 부모님 댁이니까 편하겠죠. 편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노가리나 까는 것이었을 텐데 저는 가뜩이나 시댁이라 편하지 않은 입장이었건만 혼자 일까지 하려니까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성격상 그런 걸 가만히 참고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참았던 것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뎠던 것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딜 가나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고 텃세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정말로 잘 지내볼 생각이 있다면 그 텃세라는 과정을 꾹 참고 견디면서 묵묵함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잘 지내볼 생각이 없고 독고다이로 가겠다면야 사실 텃세 따위 뿌리치고 걷어차버리면 그만이었지만요. 저는 시누이들과 잘 지내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누나들이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저하고도 가족으로 묶인 거였으니 웬만하면 평생 가족으로 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초석을 잘 다져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비록 제가 첫인상이라는 첫 단추는 야성적으로 끼운 바 있었으나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호감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이 자기 누나들하고 안 친했거든요. 성격이 워낙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 남편을 대신해서 결국 제가 시누이들과 친해진다면 가깝게 지내게 된다면 제가 남편에게도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동시에 훌쩍거리며 마늘을 깠었네요.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얼마나 머쓱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때 외출에 나가셨던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머나 우리 뽀삐 어디에 있나 했더니 거기 있었어요? 베란다에 마늘이 많네. 어머 무셔라. 어우 매워라. 우리 뽀삐는 가까이 가면 애치 재채기 나와서 안 돼요. 이리로 엄마한테 와요. 아이고 우리 뽀삐 우리 기특한 내 새끼. 귀가를 하신 시어머니께서는 훤히 보이는 통 유리문 너머로 제가 마늘을 까고 있는 게 보이자 당황하면서도 강아지부터 챙기셨습니다. 베란다 문도 두꺼운데 그 닫힌 문 가까이 와봤자 강아지의 눈이 매우면 뭐 얼마나 맵겠나요. 그런데도 우쭈쭈 하시며 강아지는 챙기셨고 저는 본체만 채하셨어요. 부엌에서 하하호호 담수를 나누고 있던 시누이들에게도 강아지를 안고 향하시더니 마늘 저거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그러자 시누이들이 다듬을 마늘이 많길래 저한테 시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랬구나 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딸들을 나무라든가 아니면 저를 칭찬하시든가 뭐 하나는 하셨어야 했던 것 같은데 씁쓸했네요. 혼자 열심히 일하고 뒷정리까지 하고 그러는 게 시댁에서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질 꾹 참고 그러면서 지냈던 이유는 하나,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로 섞이고 싶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그게 이득일 것 같아서 제 나름 노력을 했던 것 뿐이에요. 하도 제 직장을 우습게 보고 깔보니까 책 잡힐 거리 없게 하려고 만약 제가 근무하는 날에 시댁에 연락이 오면 내일이 휴무라 그때 가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굴었습니다. 일 다니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는 싫었거든요. 매장이 명절 때도 영업을 했었는데 제가 매니저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날에 우선 근무가 됐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무식하게 실이 추석 때도 일한다고 욕을 한 바가지 하셨죠. 천하게 살면 그런 거야. 이래서 사람이 윗물에서 놀아야 하는 건데. 아유, 수준 낮아. 고작 그따위 돈 받으려고 명절에도 일을 나가야 하는 거냐며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사회 경력에도 도움이 일절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시누이들은 피식 웃어댔었고요. 저는 참을 인자를 머리에 새기며 애써 참았었죠. 추석 때 일이 끝나는 대로 후다닥 시댁으로 가서 명절을 챙겼고요. 정말 웃긴 건 제 남편이 그해 추석에 출장에 가 있었거든요. 일 때문에 영국에 2주 정도 일정으로 갔었는데 추석이 껴있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만 추석에도 일하는 게 무식하다며 시댁에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저는 씩씩하게 허드렛 일을 도맡아가면서 그렇게 명절을 났었고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노력은 배신을 안 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념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단풍철이었던 거예요. 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쉬니? 여자들끼리 오붓하게 단풍놀이나 갈까 한다. 네, 저 금요일에 쉬어요. 단풍놀이요? 너무 좋네요. 그래? 마침 잘 됐구나. 딱이다. 근데 시댁에서 단풍놀이를 간다는 겁니다. 단풍 구경을 가려고 시누이들이 그날 자기 아이들도 떼어놓고 오겠다면서 미리 신이 난 기색들이었는데요. 저도 덩달아 들떴습니다. 얼마 전 추석 때 그 개고생을 하면서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서름을 당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드디어 저의 지난 노력이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더랬죠. 시댁에 모여서 같이 출발하는 일정이었고요.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단풍놀이를 간다고 남편에게도 자랑을 다 해놨었고 제가 오죽 들떴으면 친정 식구들한테도 전화를 돌려서 말했었네요. 당일이 되어 모자랑 바람막이, 잠바까지 새로 사서 갖춰입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미 와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막 준비를 마쳐가고 계셨어요. 형님들, 어머님, 저 왔어요. 곧 출발하면 되죠? 그래, 왔구나. 네가 이따가 뽀삐 점심밥 좀 챙겨주고 여차하면 간식통에서 개껌 하나 꺼내다가 그것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있어. 우리는 이제 나가볼 테니까. 네? 뽀삐 점심밥이요? 저도 오늘 같이 가는 거 아니었나요? 단풍놀이 말이에요. 수준 안 맞게 시리 우리가 왜 너를 데리고 가니? 요새 뽀삐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혼자 둘 수가 없었는데 네가 우리 뽀삐 봐주면 딱이라서 부른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해 키득거리는 시누이들의 모습까지 보니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이건 완전히 사람 하나를 가지고 논 모양새였어요.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댁에서 그렇게나 운운해 대는 수준인가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죠. 그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이건가요? 그럼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야지. 드문드문 다하는 최선도 있다니? 너 말을 되게 요상스레한다. 너의 싸가지가 바가지인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든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 줄 알았어? 우리를 바보로 알아? 하여간에 수준 낮아. 시어머니께서 혀를 끌끌 차며 집을 나가셨고 시누이들이 피식 웃으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뽀삐를 잘 부탁한다면서 즐거운 목소리들을 내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지금의 상황과 그간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쭉 지금까지 제가 바보짓만 해온 것 같더라고요.
7개월간 저 혼자 똥개 훈련을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를 받아줄 마음도 없으면서 실컷 부려먹기나 부려먹고 농락해온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러웠고요.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안 될 것에 매달려온 제 자신이었어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렸고 간만에 두 눈에 도끼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단풍놀이를 즐겁게 떠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제가 전송한 사진 한 장을 받고서 충격에 빠졌죠. 이게 뭐야? 내 새끼가 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 이거 거실 바닥이잖아. 여기에 내 새끼가, 아이고, 우리 뽀삐야! 입에서 피를 흘리며 옆으로 힘없이 쓰러져 있는 강아지의 사진을 받아본 시어머니께서 절규하셨고, 더 먼저 침착함을 찾은 시누이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끊었고요. 그 후에는 아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단풍놀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울며 불며 황급히 귀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너 우리 뽀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시어머니께서 울부짖으며 집으로 들이닥치셨고 저는 태연하게 눈을 꿈뻑였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시아버지 남편 또한 함께였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꼭 와달라고 연락을 돌렸거든요. 제가 혼자가 아니란 것을 그제야 아신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셨고 뒤따라 들어온 시누이들은 멀쩡한 강아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으로 강아지를 안아드셨고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몰라서 묻니? 우리 뽀삐가 잘못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렇지? 아까 사진, 그 사진 뭐야? 아, 그거요? 냉장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토마토 케찹의 유통기한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바닥에 먼저 꺼내놨었는데 뽀삐가 그걸 거실로 물고 가서 장난을 치지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혼냈더니 시무룩해서 옆으로 들어 눕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사진 찍어 보내드렸던 거예요. 사진의 보정을 살짝 가미해서 절묘하게 연출했다는 사실은 굳이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왜 안 받았냐고 시누이들이 따지길래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다고 했고요. 태연하게 받아치니까 세 사람 다 부글부글 속만 끓어오른 모양새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상관한 일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그냥 뒀었는데 해도 너무하는구만. 당신 적당히 좀 해.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었냐? 너희들 그러고도 자식 낳은 애 엄마들이라고 할 수 있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셋 다 아주 똑같아. 모전 여전이야. 에휴 징그러워. 시아버지께서 진절머리를 치셨고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다느니 제가 얄밉게 머리를 써서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꼬인다더니 그런 소리들을 늘어놓으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시끄럽다며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싸늘하게 식은 시선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죠. 앞으로 이 사람이 여기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성윤아, 너 지금 잘못 오해하면 안 돼, 어? 무슨 오해요. 어머니, 제발 작작하세요. 앞으로는 그냥 어머니한테는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그 편이 낫겠네요. 그리고 누나들, 앞으로는 남동생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나한테 누나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각자 그렇게 살자. 그게 처음부터 정답이었던 것 같다. 남편은 차갑게 말을 뱉고서 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살벌한 시선으로 앞만 보며 걸어가는 남편을 아무도 붙잡지 못했죠. 저는 고개를 돌려서 시아버지께만 꾸벅 인사를 드렸고요. 망연자실한 시어머니 그리고 얼이 빠져있는 시누이들을 지나쳐 시댁을 빠져나온 그 순간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남편은 그간 자기가 신경을 전혀 못 써준 것이 미안하다며 차에서 내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제가 자초한 것이 컸다고 말을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해하기보단 앞으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살아보자고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약속을 한 날이었네요. 이튿날 친정 식구들이 단풍놀이는 잘 다녀왔냐며 저에게 연락을 하길래 저는 시댁에 시옷자도 꺼내지 말라고 대답한 뒤 그간 있었던 일을 드디어 다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놀라서 뒤집어졌고요. 이미 후련하게 마무리가 된 일이라는 것에 한숨을 쉬기도 하였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남편하고 더욱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간 당신이 유치했다고 하시며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자 하셨고 잘 지내보자고 하셨으나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서요. 안 내키더라고요. 시누이들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남편의 마음을 제가 좀 잘 달래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피식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진 뒤였던 거예요. 그간 발버둥을 쳐온 게 후회돼서라도 더 활기차게 제 일상에 집중하고 남편에게 더욱 신경 쓰며 그렇게 잘 지냈고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져서 그런지 제 얼굴도 아주 환해졌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졸지에 전에 없이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게 되었다는 후문이고요. 신을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글재주가 워낙 없음에도 이렇게 사연을 직접 보내게 된 건 저에게 차마 남들한테는 말 못할 기막힌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길고 지난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 내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저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몇 달 전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거의 죽을 뻔했었죠. 그건 어떤 예측 못할 우연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내려고 했던 누군가로 인한 것이었죠. 만약 저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듣는다면 말도 안 된다며 쉽게 믿지 못했을 그런 일이었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자식 부자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전 5형제 집안의 넷째로 자랐죠. 첫째, 둘째 오빠들과 셋째 언니, 저, 막내 남동생 이렇게 5명이요. 원래 타고난 상황 그대로였으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만한 집이었을 텐데 자식이 원체 많다 보니 형편이 늘 부족하고 궁핍했죠. 엄마는 자식들 뒷바라지 집안일 하느라 일을 구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빠의 외벌이로만 살게 되었거든요. TV 수리 기사였던 아빠의 월급은 7 식구가 먹고 살기엔 늘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늘 화목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걸 저는 일찌감치 가족들을 보며 깨우쳤습니다. 막내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간 때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도왔어요. 오빠들은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늘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저랑 언니는 눈 뜨자마자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고 학교 후에는 일찍 집에 와 동생 공부를 돕거나 집안일을 했어요. 덕분에 엄마도 여유가 생기니 부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 모든 건 가족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없었고 더욱더 나서고 희생하려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가족이란 응당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언제나 사랑으로 화기애애하고 하고 화목한 그런 분위기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넓은 세상으로 나와보니 삶의 모양은 참 다양하고 복잡하더라고요. 나에겐 당연했던 모양이 다른 삶 속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서서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 발 떨어진 제3자의 시선일 뿐이죠. 결혼을 통해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면서 그 사실을 피부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무렵 가족의 형편은 전보다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오빠들은 일찍 취직을 했고 언니도 대학에서 또 공부하는 게 싫다며 20살이 되자마자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비교적 운 좋게도 원하는 대학을 별다른 걱정 없이 입학할 수 있었죠. 최소한 대학 등록금으로 걱정할 필요 없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원하던 회사에 취직까지 하게 됐어요. 전 평소에 끈기와 인내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항상 그 끈기 하나로 원하는 바를 꾸준히 밀어붙인 덕분인지 순탄하게 풀렸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꿈꾸던 대학에 들어갔고 업계에서 유명해 평소 꿈꾸던 회사까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정석을 불리는 길로 이뤄냈어요. 당시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고 30살이 되면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오갔죠. 부모님은 이런 저를 항상 대견해 하셨고 오빠와 언니, 동생도 자랑스러워했어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모든 걸 극복해내고 지금까지 달려온 저 자신이 스스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회사에 들어가고 1년 후부터 시작됐어요. 후임이 들어오고 나서 저의 업무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야근은 기본이 되고 마치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늘 오후 11시에 회사 밖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도 1년차 신입 때까진 그보다 조금 덜한 업무량이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일을 보면서 돈이나 회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수만 하고 곧바로 기절하듯 잠들어 5시간 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또 회사에 가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몰아닥치는 업무를 해야 했고 늘 저만 찾는 상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 후임을 안내하는 일까지 해야 했으니 정말 중간에 껴서 환장을 노르시더라고요. 게다가 주말이라고 마냥 쉴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못다한 잔업을 마저 해내야 했거든요. 이렇게 쳇바퀴처럼 정신없이 흘러가는 삶이 저에겐 너무 버거웠어요. 참다 못해 선배들에게 이런 고충을 토로하니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라서 그렇다며 조금만 더 버티란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당시엔 너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만두면 본인들한테 일이 더 편중될까봐 붙잡아두려는 심산으로 보여서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버티고 버티자 참고 또 참자는 마음으로 전 그렇게 무려 2년을 버텼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던 오래된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 일상도 사라진 마당에 남자친구를 만날 여유까지 챙길 수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일이 여유로워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차마 붙잡을 순 없었습니다. 전 사실 그전까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는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자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욕심부리며 어떻게든 곁에 붙잡아뒀을 거예요. 그런데 제 불안정한 상황과 붙잡고 싶은 이기심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없었어요. 여유를 갖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죠. 가뜩이나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는 그 뒤로 더욱더 망가져갔어요. 위염과 위경련을 늘 달고 살았고 피부는 메말라 푸석푸석해지고 탈모까지 생겼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정신과 병원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부족해 병원에 갈 수가 없어 겨우 2-3번 방문한 게 끝이었죠. 가족들은 이런저런 걱정해서 늘 회사를 관두라고 했지만 저는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회사를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업계가 크지 않은데 입소문이 나진 않을까? 가족들이 날 엄청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렇게 일찍 포기해버리는 게 맞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고민을 정리해 준 건 다름 아닌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똑같이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이 제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난 누나가 우리 중에 가장 참을성이 좋다고 생각해. 그건 분명 어딜 가서나 칭찬받고 치켜 세워질 장점일 거야. 그래서 누나가 지금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것 같아. 참을 만큼 참았으면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반격을 하든 박차고 나오든 뭐든 간에 누나는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할 자격이 있어. 동생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얻으면서 동시에 용기를 얻었어요. 여태까지 버틴 것도 대단하고 그게 아까워서 앞으로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은 저는 참지 않을 용기를 냈어요. 곧바로 다음날 회사로 가서 사직서를 냈죠. 직장 선배, 동료, 친한 친구들 모두가 말렸지만 가족들만은 제 선택을 응원해줬어요. 사직서를 낸다는데 박수를 받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참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제 미래의 수많은 선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회사를 다니는 중에는 딱히 소비를 할 여유나 시간이 없던지라 전 꽤 많은 돈을 놓아둘 수 있었어요. 그 돈에 퇴직금과 부모님의 도움, 대출을 껴서 가게를 냈습니다. 어떤 가게인지는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제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는데 그에 딱 맞는 곳이었어요. 운영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제 일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셔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어요. 예전 회사 다닐 때보다 벌이도 훨씬 좋고요. 사실 이제야 말은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가게를 차린 후 2-3년까지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혼자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고 자리 잡기 전까진 벌이도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기 시작한 건 바로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던 중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제 가게로 일을 나온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하지만 본인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먼저 호감을 가졌던 것 같네요. 회사를 그만둔 뒤 훨씬 대담해진 저는 몇 번의 일적인 만남 끝에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호감을 표현했어요.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사적으로 만나볼 의향이 없냐고요. 사람이 워낙 진중하고 무거워 보여서 마음을 얻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사람도 제 요청에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제가 묻지 않았으면 아마 본인이 물어봤을 거라고 하면서요.
마음이 통한 우리는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됐고 어느새 둘도 없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사실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남편이 연애보단 결혼하기 좋은 남자라는 걸 단박에 알았어요. 일 말고는 딱히 별다른 취미도 없고 대화할 주제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화를 이끄는 게 능숙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겠구나 싶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만 믿고 함께 한다면 고생시키는 일은 없겠구나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찾던 사람은 안정감과 확신을 주는 남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게를 차린 지 1년 반 만에 엄마가 병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일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많이 힘들어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어떻게든 삶의 의지를 다지고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될까봐 가뜩이나 힘든 가족들한테 감정을 토로하는 게 미안해서 마음 한구석은 늘 위태로웠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느꼈지만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는 곁에 누군가 버티고 서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댈 수 있게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겐 그런 사람이란 걸 깨달았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내내 자리를 지켜주고 일을 도와주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제 곁을 가만히 지켜주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곧 결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세우게 되었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을 완전히 확정하기 전에 남편은 사실 자신에겐 결혼을 미루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둘 다 준비되어 있고 둘 다 30대 초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딱히 그 이유가 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지금이라도 선택권을 주고 싶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어머니, 형, 여동생 이렇게 4식구였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고요. 당시 공장 대표로 계셨던 아버지 덕분에 땅과 건물 등 남겨놓은 재산이 많아서 다행히 가족이 경제적으로 걱정할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집에 계셨던 어머니는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집에 남은 형제들끼리 자주 싸웠다고 해요. 집안일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 형이 동생들에게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자주 다퉜다네요.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던 어린 여동생에까지 형이 매일 자신의 교복 손빨래를 시켰다면서 아직까지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남편의 형은 어렸을 때부터 다소 성미가 고약하고 이기적이며 권위적인 성격이라 학교나 집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켰대요. 그에 반해 남편은 조용한 성격이고 여동생은 겁 많고 유약한 편이었으니 성격적으로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요구하며 일찍이 혼자 독립하겠다고 요구했다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여건이 안 되면서 혼자 살 수는 없다며 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셨대요. 그러자 이에 앙심을 품은 형은 일부러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해서 고의적으로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라던 대로 어머니가 고집에 못 이겨 자취를 시켜줄 줄 알고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생각보다 완고하고 강인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혼낼 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형의 모든 요구와 요청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형은 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앙심을 품어온 거예요. 툭하면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고 나중에는 따로 독립해서 살라고 해도 취직 준비를 핑계대며 집에 눌러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종부려 먹듯 시켜 먹으면서요. 형이 하도 어머니와 다투니까 여동생은 그 점이 불안해서 집 가까운 데 대학을 정했고 그렇게 셋이 함께 살았대요. 그런데 여동생이 갑자기 10살 많은 남자와 일찍 결혼하게 돼서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형과 어머니 둘이 사는 게 너무나 걱정된 거죠. 하지만 남편의 직장은 당시 본가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사리 구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대요. 이런 남편의 걱정을 아셨는지 어머니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저 자주 집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30대 초반까지 취직도 안 하고 집에 얹혀 살던 형은 다행인지 뭔지 연애를 하면서 집에 오는 일이 적어졌대요. 연애할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도 어머니가 끝까지 주지 않자 그제야 조그만 가게에 매니저를 취직했다는군요. 이후 식도 안 올리고 곧바로 혼인신고를 해 따로 살게 되었답니다. 그제야 남편도 마음이 놓였고 어머니를 본인이 있는 지역으로 모실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던 여동생이 2년 만에 이혼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요. 그 신랑이란 작자는 나이만 많은 줄 알았더니 사상도 늙어빠진 인간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여동생이 너무나 걱정되어 남편의 지역으로 올 수 없다고 하셨대요. 그렇게 여동생과 어머니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평소 상심이 너무 크고 그간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건지 어머니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당시 여동생 또한 마음의 병이 커서 홀로 병간호를 하기는 역부족이었대요. 요양원에 보낼까도 생각해봤지만 한평생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를 곧바로 외면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방문 요양사를 부르면 어머니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오히려 약효과라 하고요. 결국 가족끼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두고서 쉽게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동생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결혼하면 집사람 또한 어머니 병간호를 함께 해야 할 테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이 긴 이야기를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로 듣는데 어쩐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딱하고 가여워서요.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상상하면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물론 병간호라는 게 낯설고 두렵지만 그런 이유로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질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은 계기가 돼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남편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제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어요. 함께 나누고서 같은 발걸음으로 나아가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몇 배로 갚아가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었고요. 이런 상황을 전해들으신 저희 부모님은 사실 이 결혼을 그다지 달가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의 간호를 하는 건 같은 가족이어도 힘든 일인데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어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셨죠. 어쨌건 예상한 반응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신 없다고 해서 물러서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처럼 생각이 깊고 배려심 있는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당시 남편이 가게 내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언해주고 운영에도 크게 도움을 준 덕분에 일이 잘 풀린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도 직장을 정리하고 저와 같이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었고요. 이런 이유를 들면서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피력하고 이전에 부모님이 실제로 남편을 만났을 때 사람이 진국이라고 했던 걸 다시 꺼내어 얘기했죠.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네요. 남편의 어머니는 저희 시어머니가 되었고 하나뿐인 여동생은 시누이, 집 나간 형은 시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좀 몰랐던 거예요. 제 앞에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했던 걸요. 결혼 전까지 뵐 수 없었던 남편의 형, 시숙과 큰동서는 결혼식이 돼서야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까진 남편도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 시큰둥했고 시숙과 큰동서도 일이 바쁘다 결혼식 때 보면 되지 뭘 또 따로 보느냐고 해서 여러 이유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면 시숙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껌을 짝짝 씹고 있었고 큰동서는 세상 화려한 주황색 원피스와 흰색 구두를 신고 나타났죠. 전 당시 시숙의 맨 처음 제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수씨, 우리 처음 뵀네요. 제가 승우한테 재수씨 보고 싶다고 언제 보여줄 거냐고 계속 물었는데 식장에서 뵙게 하네. 여튼 결혼 축하합니다. 우리 동생 잘 부탁드려요. 애가 이렇게 얌전해 봬도 나 닮아서 꽤나 성깔 있거든. 조심하시고요. 아참, 가게 하시는 거 잘 되신다면서요? 그러면 뭐 돈으로 별다른 걱정 없겠네. 재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웃으면서 보는 겁니다. 네? 시숙은 저 말을 하고선 저를 훑어보았고 이내 큰동서와 서로 마주보며 깔깔깔 웃었습니다.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요. 농담인 건지 비꼬는 건지 모르겠지만 초면에 성깔이니 재산이니 돈이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 어리벙벙하더군요. 지금 스스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알까 싶기도 하고 게다가 사실은 남편이 시숙의 의견을 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만남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욱더 혼란스러웠죠. 그렇지만 거긴 결혼식장이고 심지어 저는 신부였으니 애써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회행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마치 이젠 아예 연을 끊은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어머님을 챙기던 시누이는 그런 시숙 부부를 보고선 연신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직접 만나 뵙기 전까진 사실 저는 좀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족끼리 사이가 가까운지라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서로를 힐난하는 가족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의 진짜 식구가 되고 나면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가족을 만나보니 쉽게 해결할 수 없던 이유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차마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그 사람을 감각적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을 올린 후 저와 남편은 시댁 근처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을 구했습니다. 전 가게를 하니 직원을 쓸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어머님을 간호했고 이후 시간엔 시누이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머님을 돌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제 가게로 출근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업 수완이 있는지 함께 하니까 매출이 훨씬 더 오르더군요. 저도 좀 쉬고 싶던 찰나 집에서 쉬며 어머님을 돌보게 된 거죠.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할 뿐 정신은 멀쩡하셔서 어려운 건 딱히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와 딸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죠.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참 많이 후회했었어요. 회사와 가게로 바빠서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도 전부 다 후회스러웠어요. 어쩌면 그 마음이 시어머님을 모실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던 것 같네요. 시어머님은 말의 속도는 느렸지만 어머님은 어떤 감정으로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에 쉽게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무엇보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셨어요. 이혼하고서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감이 커진 시누이도, 연락도 없이 뭐하고 사는 건지 모를 첫째도 전부 어머님의 근심거리였던 거죠. 저는 최대한 어머님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 좋은 말들, 재미있는 애깃거리를 찾아서 들려드리곤 했습니다. 날이 좋으면 어머님을 모시고 근교 공연을 가기도 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서 매일 포장해 집으로 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이런 저의 정성을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남편도 미안하고 고맙단 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죠. 저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들,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그 마음들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님을 간호하다 보니 우리 가족들 생각이 더 나서 친정아빠도 더 찾아뵙게 됐고 가족들한테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주마다 가게가 쉬는 날이면 남편이 꼭 친정에 보내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자신이 모아둔 용돈까지 주면서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등 떠밀어 주고요. 어머님도 종종 용돈을 주셨기에 충분했지만 그 마음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가족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사랑으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났다고요. 그렇게 4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말까지 어눌해지셨습니다. 빠른 사고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의사소통도 힘들어졌죠. 병원에선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며 요양원을 추천하더군요. 가능한 제가 되는 데까지 모시고 싶었지만 더는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다른 남자분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1년 전부터 따로 살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했지만 점점 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머님 간호 때문에 미뤄졌던 아이 계획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결국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도 저희에게 미안하셨던 건지 알겠다고 그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요. 그게 어머님의 온전한 진심은 아닐 거란 걸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때로 죄책감이 밀려올 때면 지금까지도 충분히 도린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요양원에 머물게 되셨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뵈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어머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날이 많지는 않았다고 병원에서 들었지만 헤어짐의 때가 너무나 일러서 저도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냥 제가 조금만 더 모시고 살 걸 후회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그저 어머님의 가시는 길에 편안하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근 6년 만에 시숙과 큰동서를 처음 뵈었습니다. 살아계실 땐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장례 때 얼굴을 비추는 게 참 어이가 없더군요. 염치도 없는지 상주 행세를 하려고 하기에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형? 무슨 낯짝으로 왔어? 엄마 가는 길에 쟤라도 뿌리려고 온 거야? 이것 봐라. 재수씨, 내가 말했죠? 얘 한성깔 한다고. 야, 승우야, 내가 첫째 아들인데 상주는 당연히 나 아니야? 얼굴 좀 못 봤다고 가족이 남이 되냐? 피가 얼마나 진한데 너만 아들 행사하려는 거 엄마도 원치 않으실 거다. 남편은 화를 못 참고 시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친척들이 다 나서서 말린 후에야 진정을 할 수 있었어요. 시숙은 이죽거리며 귀엽고 상주 자리에 서 있었고 남편과 제 손만 끌어올렸죠. 그 와중에 큰동서는 앉아서 밥과 술만 축내고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주버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그래도 자식의 도리를 다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럼 형님도 가족으로서 일을 도우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어머 동서, 말을 좀 섭섭하게 한다. 우리 지금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어떻게든 온 건데 잠깐 쉬지도 못해? 그리고 딱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 많네. 뭘. 일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나처럼 굼뜬 사람 있으면 방해만 된다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스타일이구나, 동서? 말할수록 속만 부글거리더군요. 어찌나 사람 속을 살살 긁는지. 하지만 거기까지는 약과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시숙, 큰동서, 남편과 저, 시누이 이렇게 5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시숙이 오랜만에 형제 가족들끼리 모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인 거였죠. 불편한 식사 자리가 계속되던 중 시숙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볼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유산 다 갖고 있던 거 알지? 내가 알기론 건물이랑 땅 다 해서 꽤 되거든. 엄마 돌아가셨으니 이제 형제들끼리 나눠야지. 승우, 너는 장례식 때 건너들이니 가게가 잘 되는 것 같고, 승희, 너는 어차피 홀몸이잖아. 설마 다시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나이도 많고 32까지 엄마를 모셨으니 상식적으로 너희보단 더 가져가야 할 것 같다. 비율은 5-3-2가 어떨까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모든 건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이제 와서 자식 행사를 하는 거였고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은 거였습니다. 큰동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 말이라고 반응하는데 제 앞에 있는 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아버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일찍이 어머님에게 모든 재산을 돌리겠다고 공증을 남기신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상태였어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재산은 삼형제가 3분할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희는 그 돈 없어도 괜찮아요. 유산 안 받아도 저희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고 영약한 아주버님네가 도무지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런 사람들 주머니에 어머님의 재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줄 알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속내로 여기까지 온 거냐고 길길이 화를 냈죠. 저는 남편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주버님, 지금 저희가 가져가는 만큼 똑같이 가져간다고 해도 억울할 판에 지금 본인이 유산 비율을 그렇게 나누신 건가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유산 생각하지 않고 여태껏 어머님 병간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버님네 태도가 너무나 불쾌해서 저희도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32이란 나이까지 어머니 집에 얹혀 산 거를 모셨다고 표현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제 말에 큰동서는 손아래 사람이 감히 손윗 사람을 가르친다며 큰 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곁에 있던 시누이가 큰동서를 말리면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본인은 여태껏 둘째 오빠네 새언니에게 신세를 졌다며 유산을 더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건 둘째 오빠와 새언니라고 말해주더군요. 여태껏 곁에서 병간호를 한 사람에게 그러자 시숙은 시누이에게 만약 둘째네 부부가 동의한다면 너도 그 결과를 따를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그게 뭐든 따를 거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큰동서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권을 두고 더 생각해보고서 의논해보자며 다음 약속을 기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나 의논하자는 거였죠. 더 의논해보고 말 게 없다고. 우리의 의견은 여전히 같다고 했지만 마저 듣지도 않고 호련히 가게를 나가버리더군요. 황망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밀고 나가면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게 될 테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아깝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런 인간들한테 어머님의 노고와 삶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요. 차라리 신우에게 더 나눠주고 싶은데 저 인간들은 절대 따라주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상속 포기를 시킬지 고민해보았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해서 저희가 장기간 간호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걸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저런 인간은 가족도 아니니 소송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저희의 계획을 신우에게 미리 말해주었죠. 그렇게 시숙을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첫째 오빠와 통화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답니다. 우리가 소송을 걸면 방법이 없을 거라고 더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를 하라고요. 그렇게 말해두었으니 첫째 오빠도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며 대화로 잘 풀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가족 간에 얼굴 붉히며 돈 가지고 싸우는 거 정말 치졸하고 못 봐줄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낯설고 힘든 경험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참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제 남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참지 않을 용기를 다시 한번 보여야 하는 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남편과 함께 자리로 나갔어요. 원래 약속 장소는 술집이었는데 당일 약속 장소가 아주버님네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큰동생네가 임신을 해서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자신들 집에 초대한 적이 없다면서 겸사겸사 집들이를 하자더군요. 일주일 전만 해도 유산으로 쌓은 와중에 집들이라니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하도 완강하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상탁에 술과 배달 음식이 질비하게 놓여있었어요. 참으로 낯설게도 환히 웃으며 저희 부부를 맞이하기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번에 모였을 때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관계를 좀 개선해볼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경계를 내려놓지 않고 그들을 대하려고 했어요. 밥을 먹는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술 기운에 빌려서 우리를 설득하려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건배만 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죠. 시숙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으면서 저희에게 그간의 안부와 사는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우리도 엄마 사사비고 싶었지. 아무렴 내 엄마인데 나몰라라 하고 싶었겠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 아직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거든.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코로나다 경제위기다 뭐다 운이 따라주질 않더라고. 그런 모습을 어떻게 엄마 앞에 나서겠냐? 우리 그간 고생 많이 했다. 팔도를 돌면서 안 해본 일이 없어. 그 와중에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 같은 아이를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산이 간절했겠니. 섭섭하게 생각 마라. 우리도 그 말 하면서 괴로웠어. 우리는 잘못 살았지만 이 뱃속의 아이는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집 핏줄인데 그건 시어머님도 원치 않으시겠죠. 저도 정말 보란 듯이 잘 키우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 변변치 못한 일에 불안정하게 살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날 집은 번듯했으면 좋겠고. 애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 장황하게 사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괴로워지더라고요. 물어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게다가 아이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여태껏 시어머님을 내팽겨치고 뒤늦게 나타난 게 없던 일이 되나요? 어이없는 소리. 그냥 귓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떠들던 시숙은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상속을 더 나눠줄 의향이 없냐고요.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역시나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도 말했듯이 그럴 의향 전혀 없다고 오히려 똑같이 나누는 것조차 억울하다고 덧붙였죠. 그러자 시숙은 알겠다면서 너희가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라며 허허허 웃더군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원만히 풀리나 싶었습니다. 동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이쯤에서 평화롭게 풀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술 안 먹을 거면 음료라도 마시라며 컵에 따라 가져다 주더군요. 남편과 저는 테이블에 술만 있어서 그간 마실 걸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목마르던 참에 동서가 가져다 둔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1분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저는 미친 듯이 밀려드는 잠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됐죠. 얼마 동안 잠든 건지 모르겠어요. 3분, 5분? 기억상으로는 30초 남짓 쓰러져 있던 것 같은데 저 멀리 흐릿한 시계를 보니 5분은 된 것 같았어요.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비몽사몽한 상태로 있던 저는 누군가 제 발을 밟는 촉감에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아, 기절한 사람 발을 밟으면 어떡하나? 깨면 어쩌려고? 자, 다들 잠들었지? 여보, 이제 시작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단 가져오자. 마지막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긴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뺨을 연신 꼬집으면서요. 남편은 아직 완전히 정신이 들지 않았지만 다행히 일어날 수는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집에서 당장 도망쳐야 한다며 남편을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안 건지 곧 정신을 제대로 차렸고 제 손을 잡고서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설상가상 그 와중에 넘어져 저는 다리까지 다치게 됐죠. 남편은 내려가면서 곧바로 경찰에게 연락해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고 내려가니 곧바로 이어서 시숙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곧장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포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 잡히면 정말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다친 다리로 겨우 내려가다가 남편이 어필하고 해서 엎인 채로 1층까지 갔죠.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급하게 내려오느라 무리한 탓에 1층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했어요.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겁이 나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 상태로는 무리겠다 싶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건물 뒤로 뛰어가 숨어 있는데 곧바로 두 사람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연신 욕을 해대면서 우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마 시숙도 술을 마신 탓에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서 다행히 우리를 쉽게 찾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시숙과 동서는 도망쳐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곧장 뛰쳐나와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경찰관들은 대동에 다시 시숙네로 찾아갔죠. 아마도 제 인생 중에 가장 급박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치 첩보물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경찰관은 집 안으로 들어가 제가 가리킨 대로 우리 부부가 마신 음료컵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안방을 뒤져보던 중 그 안에서 노끈이 나온 겁니다. 얇고 긴 노끈 말이에요. 이걸로 뭐 하려고 캐묻자 남편과 저에게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네요. 상속 포기하게 한 다음 억지로라도 문서를 작성하게 할 유황이었대요. 정말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요. 저희가 소송을 할 거란 계획을 듣고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란 말을 듣는데 정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건지 뭔지 누가 아나요? 동서가 준 음료에 타져 있던 게 바로 수면제였거든요.
저희는 그 수면제 음료 때문에 정신을 잃었고 다리까지 다쳤으니 이를 이유로 시숙과 큰동서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죠. 그 뒤로 아직도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시숙과 동서는 아직도 오리발 내밀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던데 아무래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애가 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과식한 배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 넙대대한 배를 보면서 임신 축하한다고 순삭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덕담을 했는데 그게 사람이 할 거짓말인가요? 하긴 이런 일까지 벌였는데 뭘 못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결국 수면제까지 먹인 걸 테니까요. 그들은 저희가 고소한 대로 죗값을 받게 될 겁니다. 남편과 제가 꼭 그렇게 끝이 나게끔 만들 생각이고요. 지금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갖가지 가정이 제 마음을 아직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때 동서가 제 발을 밟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남편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제가 끈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난 맨정신으로 그들과 맞설 수 있었을까? 상상을 하면 할수록 힘겨워져서 어떻게든 생각을 떨쳐낼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뭐기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드는 걸까요? 갑자기 돈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징그럽게 느껴지더군요. 만약 상속법에 따라 나눠지면 저희 부부는 모은 돈을 신우에게 전할 생각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사회에 기부라도 하고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속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이런 일까지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가끔씩 어머님의 꿈에 나옵니다. 눈물 맺힌 눈으로 저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는데 마치 그간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못 볼 꼴 다 봤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을 볼 때면 저까지 눈물이 차오르는 듯합니다. 시어머님 말대로 크게 액땜했다고 쳐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상의 불행이 더는 없도록 어머님이 제 곁을 지켜주시겠죠? 그간 많이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어머님을 믿고서 다시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 저마다 돈보다 더 값진 사랑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